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또 자식을 완벽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부모의 기획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죠.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외국어를 여러 개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의지가 투철해서 계획한 것은 어김없이 지켜내는 사람?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해내는 사람?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만 어떤 형상이 있겠지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부모의 기획 속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훈련받았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책 제목은 완벽한 아이이고 복복서가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여러 번 견뎌야 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모드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1957년 11월 23일에 프랑스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날짜 또한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졌죠. 아버지인 루이 디디에는 세상이 위험하고 그런 위험한 세상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요. 사업적 성공으로 인해서 그런 변태적인 성격은 감춰집니다. 그는 30살 중반쯤에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불굴의 의지와 완전한 지능을 가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죠. 그리고 한 광부에 6살짜리 막내딸을 데리고 옵니다. 광부에게 그 아이는 부족한 것이 없이 살게 될 것이며 제대로 교육받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조건은 다시는 딸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난한 광부는 그에게 막내딸을 맡기기로 합니다. 자신처럼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다른 집에 가서 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루이는 그 6살짜리 광부의 딸을 기숙학교에 보내서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철학과 라틴어를 배우고 음악 교육도 받습니다. 그 후 기숙학교를 졸업하자 루이와 함께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광부에게서 데려온 그 소녀가 28살이 되었을 때 루이 디디에는 그녀에게 자기에게 딸을 낳아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사수자리 별의 지배를 받는 11월 23일에 태어날 것이라며 날짜까지 정해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 모드입니다. 이 책은 모드의 자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기억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아버지의 폭압과 어머니의 방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혹독하고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가득하지만 그 묘사들은 모두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서술과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또 중간중간 모두가 식인귀와 같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어떻게든 그 속에서 인간적 따뜻함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추구했던 마음의 움직임들이 시적인 비유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루이 디디에는 모두를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 모두가 4살이 되던 때 원래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프랑스 한 지역에 넓은 집을 한 채 구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초인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전념하기 위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 칩거하기 시작하죠. 칩거 시작하는 날부터 모두에게는 엄격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녀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를 어렸을 적부터 기숙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킨 건 오로지 딸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던 거죠.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세뇌를 당하고 또 아버지의 각종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딸이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버지에게 의심받을 것으로 불안해하면서 도리어 딸을 혼내고 짜증을 냅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악하고도 잔인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의 아버지는 그녀를 초인으로 만드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믿는 광신도이자 20세기를 살고 있는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에 대비해 생존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믿는 강박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강요하고 고립시키고 폭압적으로 대합니다. 어머니 잔인 역시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잔인은 오히려 아버지의 가장 큰 희생자였으므로 모두가 훈련을 해내지 못할 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걱정하며 나무랄 뿐입니다. 모두는 따뜻함, 좋은 음식, 우정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애정도 받지 못한 채 자랍니다. 그 잔인함과 폭력은 모두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동물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개 린다는 넓은 집안에서도 움직일 수 없도록 밧줄로 묶이고 전기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집 근처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조랑말 아르투르는 마당의 풀을 계획대로 묶도록 폭력과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감시 속에서 모두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를 깨우고 아버지에게 가서 유광을 들어 아버지의 냄새나는 오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옷을 입히고 양말과 신발을 신깁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5분 만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맛있는 음식은 사람을 나태하게 한다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는 늘 딱딱함을 넘어 물러버린 빵만이 주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무표정으로 있기를 요구합니다. 일종의 무표정 훈련이라고 아버지가 명명하죠. 한겨울에도 일주일에 3번씩 얼음같이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깜깜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지하실에 갇혀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합니다. 몇십 분씩 전기가 흐르는 철창을 잡고 전기가 오르는 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아코디언 선생님 이분은 아버지의 동의 속에서 모두에게 매질을 하거나 허벅지에 대고 담뱃불을 끄고 얼굴에 맥주를 뿌리며 그녀가 치고 싶어하는 피아노 음악은 칠 수 없도록 합니다. 정원사 레오는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를 지하실이나 창고에서 성폭행을 가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머니 눈치를 채지만 아무런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두 줄리앵의 유년은 이해할 수 없는 훈육 방식과 터무니없는 공포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는 이 같은 학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지만 한편 부모를 벗어나는 두려움이 상존합니다. 그 상황에서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밤이면 자기 팔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고 자학을 합니다. 자학을 하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자학할 때 느낀 고통만은 주인공이 원할 때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는 자신이 부모를 죽이는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꿈에서 부모를 죽였다는 죄책감보다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났다는 강렬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하고 숨막히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이 집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탈출을 꿈꿉니다. 그녀의 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강제되고 억압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힐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건 3가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입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어떤 책을 읽을지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녀에게 책을 정해주고 그 책만을 읽도록 했지요. 그러나 그 책들을 읽으면서 모두는 아버지의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를 읽는 모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치를 읽을 때는 금맥을 발견한 기분이다. 나는 도스토옙스키에 빠진다. 그의 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매혹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진짜처럼 실감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제멋대로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완벽한 존재들과 달리 삶으로 진동한다. 증오하고 사랑하고 미칠 듯이 흥분한다. 비틀거리며 정신적 혼돈 속에서 허우적댄다.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되 답을 찾으러 매달리지는 않고 욕망과 광기와 과오 속으로 달려든다.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보고 있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나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삶이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해준 것보다 훨씬 끔찍하다는 것을, 온통 폭력과 오욕과 복수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삶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삶에 맞서 벽을 세우지 않는다. 반대로 삶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잠기고 필요하다면 아예 깊숙이 빠져버린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뭐든 겪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는 동물들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데려온 개 린다와 말 아르튀르, 그리고 아기 오리 피투. 갇혀 사는 모두는 그 동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한 감정적인 따뜻함과 나눔의 기쁨을 누립니다. 누린다는 표현 자체가 좀 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동물들과 자유롭게 감정을 나눌 기회와 자유조차 아버지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말 아르튀르가 죽게 되었을 때 개 린다는 아르튀르의 무덤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죽은 아르튀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동물들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입니다. 모두가 동물들과 나누었던 감정에 대해 적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중에도 나에게는 그런 커다란 행복의 셈이 있다. 놀라운 행운이다. 아르튀르를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 내 가슴은 애정과 즐거움에 부풀어 오른다. 혹은 아르튀르 곁을 지나간다는, 재빠르게 지나가며 행복에 젖은 아르튀르의 눈길을 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렇다. 밤마다 나는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버티던 아르튀르의 흔들림 없는 표정을 떠올린다. 나는 아르튀르를 사랑하고 린다를 사랑한다. 린다는 아르튀르를 사랑하고 아르튀르는 린다를 사랑한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아름답다. 물론 힘겹기는 하다. 그래도 함께하는 사랑의 순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모두는 악하고 폭력적인 아코디언 선생 이브와 달리 친절하고 모두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공부 선생님을 통해 피아노를 배우는 시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두는 피아노의 어떤 곡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연습하고 능숙하게 치게 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 곡 중 하나가 바로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은 더없이 소중하다. 그 악보는 말하자면 성물이다. 오래전에 대콩부 선생님이 나에게 악보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을 목표로 나아가렴. 언젠가 나중에 같이 익히자꾸나. 지금까지 아무리 슬퍼도 헝가리 랩소디만 생각하면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헝가리 랩소디가 나에게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고, 영원히 이곳에 묶여있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모두는 결국 나중에 그녀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르쳐주게 되는 몰랭 선생님의 아주 지혜로운 계획과 도움을 통해서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라는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결혼해서 계속 집 바깥에서 생활을 영위하죠. 그리고 2명의 딸을 낳고 마침내 자신처럼 타인의 정서적 지배라는 끔찍한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처럼 타인에 의한 정서적 지배에는 포식자가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 믿음, 욕구, 욕망만이 중요한 식인귀와 같은 사람.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단이거나 장애물일 뿐입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만나면 우선 지배를 위한 함정을 만들고 상대에게 자신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믿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 뒤 상대를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다루면서 서서히 소유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종종 쓰이는데요. 부모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물론 모두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교육시켜야 할까요? 사람은 각자 고유한 인격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린 영혼들을 고통 속에, 폭압 속에 살게끔 방관하는 것일 테니까요. 오늘은 어찌 보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 그러나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서술한 모두 줄리eng의 자전적 에세이 완벽한 아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고귀하고 지켜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반에는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첫 번째 라방을 합니다. 함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혹시 연말연시에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